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타가 공인하는 이 독보적인 세계 정말 독도 전문가세요. 네, 이렇게 모셔서 너무 반갑고 저희로서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신 지 올해 몇 해나 되셨어요? 예,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올해 18년째가 됩니다. 와, 18년 동안 네, 대단한 숫자네요. 네. 그러면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일하시고 네. 또 세종대학교 독도 종합연구소 네네. 예, 소장으로 일을 하시는데 네. 세종대학교 독도 종합연구소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름은 그대로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특히 그 종합연구소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 뭐 독도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특히 특징적으로는 그 일본 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쭉 연구하고 반박하는 내용. 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사이트 이름이 독도와 동아시아라고 네. 하는 제목의 사이트가 있는데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가보니까 뭐 한글뿐만 아니라 또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일본어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시기도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역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만든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물론 한국말도 있는데 한국 분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거의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일본 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그 말을 안 하면 현재 독도 문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자꾸 잘못된 그 내용을 또 왜곡시켜서 일본 나름대로 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감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팩트 그러니까 사실 위주로 일본 쪽에 그리고 용어로도 그것을 번역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은 동아시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도 이 독도와 동아시아 사이트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 네. 그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그리고 요새는 그 한일 관계는 그 세계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독도 1500년 역사라는 네. 책을 새로 쓰셨어요. 예. 아주 그 반응도 좋고 네. 그런데 10점 만점에 평점이 10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네. 독도 1500년의 역사 하면은 독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일단 제가 지금까지 18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모두 그래도 일단 250페이지라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그러나 알기 쉽게 고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중학교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굉장히 원래 내용은 3배 정도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축약시켜서 좀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5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역시 일본이 독도를 알게 된 것이 17세기 1600년대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17세기 말에 한국에서 말하면 숙전시대 그때 안현복이라는 사람이 울릉도 독도를 완내하면서 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다시 특히 법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1904년에는 독도라는 이름이 일본 쪽에서 확인해서 독도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으면서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없는 섬이라고 해서 주인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입시키는 과정이 문제점으로 쭉 받고 그리고 1950년대 돼가지고 또 미국이 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그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전후에도 2차 대전 이후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 그러나 일본이 거기에 많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19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을 거쳐서 현재 1994년 이후 또 독도 문제가 다른 측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1994년 이후 새로 생긴 독도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그 현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좀 해소도 했고, 자 독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까지 사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사실 그 사실적인 거는 밝혀야 되고 또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사실 일본에서 주장하는 걸 들을 때마다 지들 저 같은 사람들,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참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감정적으로 할 일은 아니니까 네. 지금 이제 교수님처럼 그렇게 사실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책을 쓰셨는데 특별히 거기에 담고 싶으신, 전하고 싶으신 무슨 메시지라도 있으신 건가요? 예, 이번에 책에는 약간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많이 집어넣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이 한국의 위치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옛날에부터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독도,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두 섬을 갖고 그 다음 그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시도를 역사적으로 몇 번 한 거죠. 예, 예. 근데 현대적으로도 로일 전쟁을 통해서 그랬고요. 그게 미국까지 포함시켜서 해안 세력이 한반도를 통해서 그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계속 태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 세력은 또 한반도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독도 문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의 그 부딪히는 장소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옛날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독도라는 것이 그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그냥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런 부분은 쭉 연구도 하고 또 독도를 지켜야 되는 그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독도, 울릉도 그러면서 그쪽 길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네, 네. 하는 의도가 있다. 예, 예.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이제 명백하지만 네. 그것의 첫걸음이 독도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영토 분쟁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 지역이 네.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 이 지역을 왜 그렇게 자기네 땅으로 가지려고 하는가? 일본은 물론 대륙 진출의 의도도 있긴 하겠지만 꼭 이렇게 자기네 영토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뭐 그거는 뭐 독도가 그런 일본의 대륙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경로로 부각된 것이 아무래도 로일 전쟁 그 무렵이고요. 네. 그 이전에는 거기 대마도를 통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루트는 확립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17세기에 사실
독도 쪽으로 통해서 울릉도를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아. 일본에서 두 가지 경로가 네.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 일단 그 파르판을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럼 대마도 쪽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울릉도 루트,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그래서 뭐 일본은 무사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러시아라든가 그런 세력은 또 18세기 말에는 울릉도를 또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릉도하고 독도죠, 사실. 거기서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하고 그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그 해안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크게 보면 그 한반도 전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데 살고 있는 예, 그렇긴 곳입니다. 하네요. 네. 그래서 일본은 그 미국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보면 일본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그 외교 전략이 좀 단순화 될 수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있고 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지만 네. 논리적으로 봐도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한국이 있고 이 한반도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열강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네. 국제 정세를 다 파악해야 되고 막 이런 위치긴 한데 네. 근데 일본이 하는 어떤 행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계획된 네. 그 의도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시기 언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역시 독도 울릉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로일 전쟁,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로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독도에 그 만루라고 하는 그 감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감시하는 감시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일본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해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일본 해군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 발틱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독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먼저 일본 것으로 하자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합의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를 일부러 그렇게 일본 것으로 한다면 소양 여론관들이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일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일본에게 많이 경계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190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외무성의 위견이 통과되어 버려 가지고 먼저 비밀리에 일본 것으로 하고 예. 나중에 이것은 알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진행시키죠. 1994년도에 발효된 국제해양법 이후 네네. 독도의 문제가 이렇게 급부상하니까 그런 어떤 발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아까 드는데 조금 어떠신가요?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시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17세기 말. 그때는 그러나 울릉도도 독도도 조선 것이라고 일본은 인정합니다. 일단. 그래서 200년간은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에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일본 사람들이. 네.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1904년에 독도라는 이름이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아까 같은 이유로 로일 전쟁에 써야 된다. 그래서 1905년에 비밀리에 편입시키죠. 근데 그때는 한국이 침략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일본이 패전해가지고요.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은 독도는 한국연도라고 먼저 합의를 하거든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역시 일본 연도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런 게 그 195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도 일본이 계속 독도는 일본 연도라고 하니까 마지막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때에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면 절대 어떤 말도 일본이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 사실상 그때는 독도가 조그만 섬이고 아직 그 독도에서 12해일이라는 그 바다만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때는 일본 쪽도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섬이라고 해서 사실상 포기를 합니다. 1965년도. 그 이후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예, 그러나 1994년에 국제해양법이라는 새로운 조약이 그 유엔에서 결정돼 가지고 어떤 섬에서 200해리까지 그 나라의 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조약이 그때까지 12해리였는데 이제 200해리가 돼버렸으니까 200해리라고 하면요. 그게 그 서울에서 울산까지입니다. 200해리. 그게 네. 판경으로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한반도만큼의 바다를 조그만 섬이 그 소유할 일본 수 것이 있게 되면 되니까. 혹은 우리 한국 것이 되면 어마어마한 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약 때문에 일본 쪽에 눈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 1994년. 그 이전은 독도는 가치 없다고 사실상 일본은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 정부나 또 기관이나 많은 단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본의 그 목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5년도의 합의로서도요, 분쟁 지역이면 일본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하면 일본의 속셈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독도는 그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는 활동이 아니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활동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무작정 항의를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물리적인 주동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게 분쟁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오히려 일본은 그것을 노립니다. 네. 예. 그 일부러 싸우려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도록 그 일본은 쭉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감정적으로 좀 그 대하기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절집에 묵빈대처라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처를 안 하는 것이 대처일 수도 있는 네네, 거겠네요. 그런 것입니다. 예. 네. 말려들지 않게 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10월 25일이 이제 독도의 날이라고 이제 네. 정해졌잖아요. 현대에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기원이 고종 황제 때에 기인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900년 10월 25일 그 대한제국이 친령 제41호를 반포했습니다. 그 속에 독도가 그러나 이름이 독도가 아니었어요. 속도라는 이름으로 그 도를 석자에 섬도자 속도.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도르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속도라고 썼거든요. 그게 울릉도에 그 속하는 섬으로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관보에 실었기 때문에 관보라는 것은 세계 전체에 알리는 문서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일본이나 그 일부 그 서양에서도 속도가 독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때는 우산도라는 원래 독도 이름으로 우산도. 또 그 독도라는 이름이 생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고종이 1882년에 우산도라는 이름을 없애는 과정을 고전실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산도라는 독도 이름이 없어지고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 도르솜으로 부르는 그곳이 중앙에서 속도로 쓰고 독도라는 이름이 그 오히려 일본 쪽에서 1904년에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독도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은 아니라고도 주장을 약간의 그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주장하죠. 우리로서는 혹시 그 문서에 독도 혹은 우산도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어도 현재 그게 완전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현재 독도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초대 손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거든요.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 이곳인데요. 네. 예. 저 열어보겠습니다. 이곳은 한국 정부에서 받은 훈장입니다. 와. 우와, 저 훈장 처음 봐요. 예. 이거는 2013년에 2월에 받았는데요. 독도 연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곳을 좀 공로로 네. 그렇게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공무원들이 사립학교인데 일단 공무원 범주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받으시는 훈장입니다. 예. 이거 특히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제가 아주 아끼는 선물입니다. 가분한 것을 받았죠. 저로서는 굉장히 더 해외에서 왔고 물론 한국 사람이 됐지만 그렇게 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신 곳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간의 독도 활동, 네. 독도 지킴이 활동에 대한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는가를 이 훈장을 보니까 더 알겠네요. 네. 훈장 하나가 대변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독도의 연구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든가 협박 같은 일은 안 당하셨는지요? 일본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또 아닙니다. 한다면 비밀리에 해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인터넷에 특히 일본 쪽의 인터넷에 제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네. 금방 300개 전대 욕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썼죠. 요새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 중에서도 좀 10% 정도는요. 오히려 저를 인정해주는 글들이 있어서 제가 쓰는 내용,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으면 오히려 동조해주는 더 일본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10%라고 그랬는데 인정하는 분이 앞으로 100%가 될 겁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또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분들 중에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외국인은 처음인 거예요. 근데 외국인을 할 수도 없는 게 이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과의 인연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또 원래는 동경대에서 공학부를 졸업을 하셨다고.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아, 예. 한일 관계를 또 연구하게 됐는지 너무 예.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는 특히 네. 고등학교 시절은 그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 뭐라 할까 그 방향은 사실 인문계였는데요. 좀 수학을 잘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수학을 조금 잘하면 그 이공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그 아버님께서 회사를 좀 그런 그 렌즈 회사를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기술적인 그 책임자를 맡기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그냥 그 인문계 아니라 이공계 가라고 내 아버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공학부 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 뭐라 할까 그 관심사는 약간 그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네.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오히려 교양학부 시대 그 2년간은 교양학부로 그 가거든요. 우리 네, 대학도 네. 거기 그때는 그 공학이나 그 이공계적인 공부를 안 하고 쭉 그런 그 내용을 역사나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네,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셨구나. 네, 물론 그 졸업해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먼저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적합성이라고 할까? 적성이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일본에서 면송환후 시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송환후. 예, 예. 네. 네, 그때 대단히 놀랐고 일본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제일교포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네,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은 혹시나 일본의 완비가 외국인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외국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할 때 그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그 한의 감정 그런 것은 아주 강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좀 느끼기 시작했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좀 알고 한국말로 그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쪽에 네. 왔습니다. 그런 게 기본입니다. 네. 참 대단히 말하자면 정직하신 사람입니다. 네. 옳은 길을 가시는 정의롭고, 분이에요. 예, 네. 옳은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유학하시면서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2003년? 예, 2003년이었습니다. 국적을 바꾸셔서 한국 사람이 되셨어요. 그 먼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여기 계속 있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예감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먼저 우리 그 가문이 그 호사카라는 이름인데요.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습니다. 일본에 많은 성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또 역사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네. 우리 그 가문의 뿌리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쭉 그 연구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도달한 곳은 그 후지와라시라는 1500년쯤 전에 일본에 있었던 호족으로 들어갑니다. 제 뿌리가 거기서 호사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쭉 그 현재 가져오는데요. 그 후지와라 씨는 또 여러 가지 일본 쪽의 연구에서는 백제계라는 게 좀 있습니다. 후지와라. 예. 네. 위자왕의 네. 시절에 위자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분장이라는 사람을 그 수호하기 위해서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호족으로 가는 거죠. 네. 쿠다라계, 예, 예. 백제계라는 백제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계통 막 백세 유민 정도로 느낌을 많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 할까 처음 물론 그
대학교 시절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말을 좀 시험해 보려고 제 네. 한국말을 제가 독학을 했기 때문에 아, 그때 진짜요? 예. 네. 그러나 1988년에 왔을 때는 진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백제 쪽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여기 남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간 분들은 다 망해서 일본으로 도망갔거나 가고 싶지 않은데 일본에 간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기원전 4세기쯤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DNA만 보면 80% 정도까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DNA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해서 오히려 가고 싶지 않은 동쪽의 끝단이 일본이었거든요. 네. 당시. 예. 예. 네, 한반도에서 있고 싶었는데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오고 싶어서 한반도로 침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돌아오고 싶었던 조상들이 그런 한반도에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4강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때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일제가 관복을 맞이하여 밖에 나갔을 때 한국에 20만 권 정도의 책을 남기고 갑니다. 그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울대 도서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일제 40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일본에서는 좀 열람하기 힘든 게 좀 있어요. 네. 일본이 좀 많이 좀 안 보여주고 그런 네. 것도 좀 있어요. 감추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그러나 때문에. 한국은 네. 그것을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것도 있고 해서 한국에 남는 게 용의자로서 줬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으셨군요. 있어서 기화를 결심합니다. 귀화를 하시면 한국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냥 예. 일본 이름을 그냥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호사카가 성이거든요. 호사카 유지가 이름이고 그러니까 저는 호유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호사카를 그냥 호시로 호시로. 예. 네.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2년쯤 전에도 네. 실질적인 이거 법무부에 부탁을 네.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2달 정도로 문제 없으면 바뀝니다. 네, 개면 절차에 들어갔는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제 호유지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예. 역시 일본 이름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는 28년이니까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본도 해야 되고요. 네. 폰으로 만들 아직 예. 폰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지. 기화는 했지만 네. 호사카로 폰을 만들 생각이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일본 이름을 그냥 갖고 아직은 독도 문제도 있어서 독도가 한국 영토다라는 내용을 일본 이름으로 갖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간 좀 높은 분들한테도 조금 위로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좀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저는 좀 바꾸고 싶거든요, 사실.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네네. 들어요. 제가 병원이나 가면요, 약간 불편해요. 거기서 호명할 때 네. 호사카 이유지 씨라고 하죠. 근데 저 기르잖아요. 네. 기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렇게 그렇죠. 보니까 약간 눈에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예.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 네. 한국에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좋아하시는 사찰이라든가 한국 불교계에 어떤 뭐 좋아하시는 또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스님 같은 분들 네, 알고 네. 계시는 게 예, 그게 물론 그 있으신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불국사를 먼저 갔습니다. 예. 그 견주에 있는 그리고 속구람도 갔고요. 네, 사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기 그 조계종 쪽에서도 좀 간 적이 있고 사찰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찾아가는 편입니다. 네, 그 아주 그 스님들이 뭐라 그럴까 수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 사찰에 가면 그 이상하게 아주 신선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국의 절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곳들이 많고, 근데 그 길을 그 올라갈 때 그 수업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사찰들은 굉장히 뭐 어디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절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원효 스님이 신라 시대에 역시 일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그 화엄종을 그 전달을 시킨 심상이라는 사람이 원효 스님의 제자이거든요. 그 심상이 일본에 가서 화엄종을 처음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스님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화엄종을 일본에 전달을 시켰고, 그게 절이 돈대사라는 절이고, 돈대사는 그래서 불국사하고 현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돈대사에는 아주 큰 대불이 있고, 그 대불도 그 속그람에 그 부처님하고 그 현재라고 좀 네. 이르다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러시군요. 제가 저 80년대 초에 원효대사 역할을 했어요. 드라마에서. 예. KBS 드라마에서. 그래서 그 예. 친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많이 그래서 보고 아까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대승적이란 얘기를 조금 슬쩍 해본 거죠. 네, 네. 제가 교토에 살면서 이제 가까운 사찰들을 많이 갔는데 교토는 워낙 절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예.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냐 하면은 코류지. 아하, 네, 네. 미륵 방가사유상이 예, 예. 있는 곳. 네, 네. 그곳이 가장 물론 이제 인상적이었지만 네, 네, 네. 사실은 동사하고 가까운 곳에 제가 있었어요. 도지. 도지. 네, 도지 예, 예. 탑 있는데 네, 그 네, 거기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제가 살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참 그러시구나. 좋더라고요. 한적하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일본의 사찰의 어떤 깔끔하고 정갈해서 좋았는데 혹시 일본의 사찰 중에 좋아하시는 사찰 있으세요? 예,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러나 네. 요새는 많이 관광 명소가 돼버린, 뭐 금각사라든가 네. 은각사. 네. 네, 그거는 뭐 불교의 사찰이라고는 약간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봉원사, 돈봉원사, 소봉원사. 네네. 저는 그 일본 쪽에서는 촌도 진정. 네, 그것이 정토 진정. 일본 대표적인 불교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 신란 스님에 대해서 조금 네. 관심이 많아요. 네. 사실 그 신란 스님이 비그니 스님하고 결혼하셔서 그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수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여기까지 와 있다. 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불교의 일본 내에서의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결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뭐 루타의 기독교의 네. 종교 종교개혁에 개혁을 빗대서, 예. 그러나 200년 앞당겨서 일본 내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후 일본의 80% 정도의 스님들은 다 결혼하고 한국은 반대가 아닙니까? 거의.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선물을 저희도 준비를 해서 드리고 인사를 나눠야 될 때가 됐어요. 예. 저희가 마련한 선물입니다. 아이고. 합장주인데요. 네.
평소에 이렇게 손에 걸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좀 열어봐도 예, 되죠? 보여주세요. 예. 예쁘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맞으시는지 모르겠네. 네. 네.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뭐 제가 일본에서 왔지만 그 저를 대해 주신 분들은 그 굉장히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 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한국에 온 지 28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많은 한국 분들의 감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즉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는 그 현재 문화재 문제도 사실 조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 한국 문화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반환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연구소가 조금 독도 문제 이외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나아가서 한국이 어떻게 더 나은 나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외교적인 면도 가미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꼭 네.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독도 문제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 예전에 들었던 강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 국제정세 또 독도 문제 이런 거 유사한 강의를 한번 들은 네. 적이 있었는데 네. 스님이 앉아 있으니까 앞에 계셨던 강사분께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셨는데 내셔가지고 그 독도에 스님이 살면 참 좋겠다. 스님이 그곳에 암자를 짓고 거기에 살면은 얼마나 좋냐, 대단한 수행 도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가 지금 문득 네.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병화의 섬이 돼야 네. 되니까 네. 거기에 스님께서 계시면 이게 병화의 산진적인 뜻도 굉장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듣고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음바다가 됐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더 이 독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사카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시네요. 우리나라의 인재시고 보배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지켜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독도 지킴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자비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